자, 정치 이슈. 요즘 뭐 너무나 쏟아져가지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조사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윤 교수 그리고 부경대 차정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전셋값 논란으로 이제 사퇴하고 뭐 경질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박주민 의원이 그렇죠. 네. 임대차 3법 전에 계약을 하는데 이제 원래 5% 얘기를 하잖아요. 계약갱신 네, 청구권 그렇죠. 있을 때는. 근데 9% 올려가지고 또 이게 설화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다들 집을 갖고 계셨네요. 그리고 그걸 전세 나을 정도로 잘 살고 계시는 거 몰랐어요, 저는. 박주민 의원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네, 근데- 거지 뭐 네, 이런 왠지 느낌으로 왜 청담동에 본인이 왜 집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네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민주당에 특히 이제 악재가 겹치는데 네. 이게 문 안에 숨어 있다가 시간 맞춰서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조금 머쓱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까지 아랫물이라 하지 않을까요? 와, 그게 아랫물이면 도대체. 청와대 정책실장 국회의원이 아랫물이면은 우리는 뭐해? 우리는 아이고. 자, 아랫물. 아니지 우리는 최상층이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야, 우리는- 상층과 1%의 아랫물이. 예, 근데 이 아랫물들이. 저저 네. 아랫물이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당에서 좀 급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렸다. 그러면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리고 뭐 김영춘 후보도 그렇고 또 양향자 최고위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낮은 자세, 읍소 자세. 이게 몇 년 전에 저희가 이게 네. 기시감이 있거든요. 예. 그때 상대당의 타이밍이 좀 상대당에서. 늦었고 타이밍을 좀 잘 골라서 조금 빨리 하시든지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는 퍼포먼스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하셔야죠. 정말 뭐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좀 행동으로도 보이죠. 행동으로 어떻게 차라리 해요? 전부 1년 정도 다 세워서 오체 투지를 하든지. 지난번 그 시장 선거 때 그죠 부산 시장 선거 네. 때 예. 그때 이제 그 당 대표 어려웠던 당 대표가 시내 네. 한 가운데 서가지고 그렇죠. 막 읍소 작전을 했던 게 생각나는데 차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선거 초반부터 조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나갔으면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영향이 덜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 정권에 좀 잘못한 게 특징이 딱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이낙연 대표가 라디오 라디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부동산 외에는 딱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희한한 네.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민심하고 네. 그러니까 그 어제 정책태하고가 이게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매치가 안 돼요. 이게 예.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해요. 미스매치라고 하죠. 민심이 네,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건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감성 예, 예. 이런 게 없으면 되게 반성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다음 대선과 지선을 위해서 그 감성 코드를 제대로 읽어내고 특히 2030 세대가 왜 자기들한테 그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예, 예. 감성 코드를 제대로 알아내는 게 저는 급습니다. 네. 근데 그 정책 위반자가 부동산 빼놓고는 뭐 달리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셨죠. 부동산을 잘못했다면 예, 모든 게 잘못입니다. 다 잘못한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올라간다고 이야기였으면, 하면은 이제 정책실장을 그런 분으로 앉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또 대통령의 인사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렇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저 어쨌든 하루 만에 경질은 했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금 땅 투기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 분노하고 있고 정말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LH 직원들 농지 산 것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국회의원도 4명 중에 자기들도. 1명 중에 네. 그러니까 80명이나 농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싹 쓸어야죠.
네. 빗자루 가지고 싹 쓸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참 힘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미 저는 조리돌림 정서가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세력에 대한 반감. 이거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사실 얼마나 많은 지금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면 우리 이 안에 국회의원들도 그 많은 재산들을 사실 다양한 방식들로 네. 축적한 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감성 코드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 듯해요. 저는 정확하게 이건 정부 여당에 대한 저는 특정 타겟을 한 조리돌림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정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민 소환 제도를 통과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뽑아놓고도 10만 명 정도가 좋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물러앉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초리를 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네. 그냥 이렇게 걷는 거죠. 스스로 걷고 회초리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드리는 그게 주민 소환 제도를 한다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도인 건데 저는 국민소환제도는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 그거 8년 동안 묵혀오면서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거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자기들을 소환하는 법 제가 볼 때는 국회는 그거 만들 아니, 주호영 의원이 가능성이 통과시킨다 그렇죠. 했습니다. 뭐 며칠 늦어진다고 큰일 안 난다고. 통과시키지만은 대단히 참 다시 힘들고. 따져보면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그게 그러니까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국민 소환제도 하 있어. 예, 예. 그리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랐다. 아예 내곡동 땅 자체를 몰랐다 했는데 본인 재산 신고 목록에 있었거든요. 2000년 이후에. 그런 다음에 점점점 말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 앞에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조언입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써서 자기의 거짓말을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탄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볼 땐 그거는 명백하게 다음에 만약에 당신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선거를 앞둔 허위 사실 유포로 아마 걸려고 하는 저는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그거 대단히 세련된 안전장치죠. 근데 나는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인정한 적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또 해놓고 끄트머리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또 마지막에 또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니까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참 국회의원들의 그 도덕성 법도 안 지키는데 도덕 얘기하기 좀 그러네, 그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작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와서 측량할 때도 동네 사람 나와가지고 나도 보고 뭐 누구도 보고 막 했다 같이 생태탕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되고 너 이거 뭐냐 이 선글라스 벗겨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공채 검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정확한 오세훈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측량 같은 거 저 시골에서 하신 적 있으세요? 모르죠. 저는 가진 땅이 있어야 뭐 청량을 하죠. 아니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강원도 어디 뭐 맨션인가 뭐에서 분명히 찍히고 모든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무슨 차관이었죠, 그죠? 예, 예. 절대 자기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여론조사 내일부터 공표 금지죠.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거는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니까 뭐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제가 볼 땐 격차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전혀 좁혀질 그걸 보이지 않는다. 이건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은 그냥 작정하고 정권 심판 해초리를 휘두르는 심판 선거로 국민들이 좀 그런 형태를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서는 설명이 좀 불가한 부분.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30대 표심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달 새 30대 표심이 박 후보에서 김 후보 쪽으로 좀 크게 쏠리고 있다는데 이게 아무래도 LCT 탓이 클까요? 30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 삶에서 역동적이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네. 그런 시기에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박 후보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속이 많이 상하죠. 그렇죠. 네. 저는 좀 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박 후보의 뭐 홍대 입시 비리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박 후보의 모 공동선대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건 대단히 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 입시에 관련된 조그만 비리라도 그게 어떻게 사적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 자체도 뭐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게 옳고 그름을 지금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선거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대학에 있는데요. 모든 저희들의 그 대학 안에서의 행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입시입니다. 네. 입시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건 완전 형사로 걸린다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야죠. 예. 그 양당의 후보들이 주로 내놓은 공약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한 1조 원 정도를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게 기업인 기부로 충당하겠다 이러면서 상대 뭐 박 후보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1조 원 그렇게 낼 수 있겠느냐 재원 조달 확보 방안이 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기업인이 이제 어떤 기업인, 근데 부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좀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기업인들만 가지고 대상으로 한다면 쉽지 않은 아마 기금일 거예요. 근데 전국적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산 발전을 위한 교육기금을 마련한다 하면 뭐 저는 불가능한 부분도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긴 합니다만 순수하게 기금 조성을 완전히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조금 현실화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감하고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예산의 일부도 같이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기업이 잘 나갈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한 그런 기여는 외국의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L 모 기업이 부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다 다른 데 쓴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얘기처럼 정말 너무 부산에 있는 대학들의 기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박형준 후보의 1호 공약이 15분형 도시인데 이게 핵심이 어반 루프예요. 근데 이게 어반 루프 설전이 계속 TV 토론회에서 나왔거든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당연히 김 후보 쪽에서는 안전성, 적합성, 뭐 상업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사업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박 후보 쪽에서 그 해당 사업자와 이제 화상 통화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박 후보가 얘기한 거는 일론 머스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쟁사의 자회사의 CEO를 연결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이제 설화가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잠깐 확인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미국 연방교통부가 이 루프가 국제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평가를 내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박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김영춘 후보는 그걸 뭐 얼빵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얼빵 비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저는 어반 루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참 되기가 어려운 공약이고 저는 특히 이제 HTT라고 하는 하이퍼 TT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머스크하고 관련은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했던 그 하이퍼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중에게 오픈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가서 들고 가서 그 소스를 들고 가서 기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HTT하고 그 머스크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1조 가지고 작은 지하에 대심도처럼 작은 구멍 뚫어 가지고 55km를 1조 가지고 만들겠다는데 저는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진공관처럼 작은 거지만 그거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 지하철 수준의 그런 구멍 하나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뚫습니까? 왜냐하면 대심도 하나 뚫는데 한 10km 뚫는데 거의 8천억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55km를 아무리 작은 구멍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5년 만에 1조 들여서 한다?
저는 대단히 현실성 없는 공약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정말 됐으면 근데 좋겠어요. 대심도보다 이거는 뭐 시사 포커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이게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심도는 작다. 작다. 그렇지만 작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튜브를 놓으려면 그 일정한 공간에 크기는 확보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완전 진공이 있고 준 진공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부산이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도심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이게 그 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해주더라도 이렇게 대동맥처럼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가는 어떤 걸 해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이프루프 스타일이냐 네네. 아니면 다른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55km도 직선거리입니다. 전부 다. 직선이죠. 직선거리인데 그 직선거리는 부산에 있는 6개의 산을 밑으로 관통해서 뚫어야죠, 가야 전부 되는 다. 그 직선거리에 예, 그게 저는 굉장히 난감사일 가지고는 가능성도 되겠느냐 있고 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선거 끝나고 뭐 만약 어떤 이제 선출직이 탄생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끝날 때 되면은 공약 이행률 이런 걸 우리가 늘 본다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 공약들을 봤을 때 그 공약 이행률이 딱 봤을 때 잘 실천했다 할 만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 선거와 1년 2, 3개월 후의 네. 선거가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지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인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선거 때에 이분이 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선거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이런 지금 토론을 하면서 너 1년 2개월 후에 정말 뭘 할 거냐 네. 선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유권자들 그걸 갖고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얘기. 지금 좋을 것 같아요. 5년짜리를 다 내놓고 있죠. 그죠? 네. 5년이 아니고 뭐 10년 뭐 이렇게 내다보고 가는 것 같은데 10년 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또 이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또 예고를 하나 할게요. 오늘 저 밤 10시 40분에 부산 MBC 초청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1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 1분 드리는데 예리한데, 그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고도 하고 좋네요. 저는 진짜 1년 후에 안 하면 정말 어디 간판이라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공약 강제 이행서 이런 거를.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잘 끝까지 나가는 저게 말씀을 가격 쓰셔가지고. 예, 아니 근데 뭐 찬성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도 2번 있었고, 근데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도 이제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보다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훨씬 격조 있고 좋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조금 너무 막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부산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은 저는 네. 사실 네거티브의 요소들은 훨씬 부산이 많은 네.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10손가락 가지고 세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적어도 저는 후보 토론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면에 아주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좀 긍정적인 부분. 특히 서울시장 선거처럼 정말 디테일 안에 네. 들어가서 악령을 썼냐 말았냐부터 제가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어서 저는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MC께서 네. 시사 포커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두 번에 걸쳐서 두 분을 각자 모셔가지고 네네. 우리 검증을 그죠? 예, 공약 검증을 했었죠. 제대로 했으니까. 예. 그때 차재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챙겨서 보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뭐 있어요. 예, 기억이 더 안 이상 납니다. 말씀 안 드릴게요.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어떤 결과는 뭐 60%까지 나오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참 또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아니, 왜냐면 뭐 문어도 투표장에 아니고.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늘 비슷해요. 그런데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거는 막 60%. 60%까지 가기는 네.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네. 이거는 보궐선거고 보궐선거는 대부분 사실 관심 없는 유권자들은 다 선거장에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서 조직과 조직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어 온 어떤 터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적어도 한 40%대는 좀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 장소가 굉장히 불편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 차를 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전 투표는 불편해서 잘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투표는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50%가 넘으면은 잘 되는 게 아닌가. 투표율은 근데 표심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표심은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전에 우리 뭐 서울시장 선거 때 몰려가지고. 한명숙 선거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공표 전까지 거의 엄청난 그러기를 차이가 바라죠. 났었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서울은 약간 그 지역구별로 투표 성향이 확실하거든요. 네. 여기 따면은 누가 확 나오고 여기 따면은 누가 확 나오고 그런데 부산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서 좀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덜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몇 프로가 되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제발 투표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뭐. 예, 토요일에 비 온대요. 근데 오후에 비 온답니다. 오후 늦게. 그럼 아침 일찍 가시면 되죠, 뭐. 네, 네. 예. 비 와도 가셔야죠. 예. 아니 비 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 네. 투표일인데 토요일에 비 오네 해가지고 포기하실 게 아니고 오후 나가셔야죠. 늦게, 여러분들이 안 나가면 세금 도둑 맞습니다. 아, 그렇죠. 세금 아끼시려면 옳은 나가셔야죠. 말씀. 한 번도 투표를 뭐 거르신 적은 없죠, 두 분은.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니요 우리 둘 다 미국에 저는 있으면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그러네. 있을 때는 예, 예. 이제 할 수가 저도 없었죠. 공부할 때는 그때는 좀 걸렸어요. 해외 투표가 없을 예, 때였으니까. 예. 그때는 또 이실직고 하시네요, 두 분 다. 아니 뭐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없죠. 아니 비행기 표도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알 수 없죠. 표심이라는 거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단히 우리 지금 유권자들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실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한 해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저는 이성에 의한 어떤 표의 선택보다는 감성에 의한 선택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감성도 사실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악재들이 나와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감성의 어떤 그런 휘둘림을 하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도 당연히 돼야 되지만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꼭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만약에 거꾸로 상대당 같은 경우에 뭐 안 지워도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많이 나간 쪽이 있는 거군요. 네. 예. 0430번님이 저도 검색해봤는데 사전 투표소가 너무 불편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투표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